관련해서 주요 부분만 한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시리즈가 국민들이 보는 이재명 정책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조금 변화를 줬어요. 이게 그래서 전환 시대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네.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기 첫 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기본소득 순차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해 소요 예산이 한 6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본 시리즈를 강력하게 밀고 안 나가는 게 그 당내에서도 그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좀 조절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소득 공약은 당내 경선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제 연 200만 원을 주는 건데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연 100만 원이면 월로 환산하면 월 8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5천만 명 모두에게 8만 원을 제공하는데 60조 원 정도 들어요. 60조 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 한 150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이제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뭐 또 다가구는 또 금액이 많습니다만은 생계급여를 드리는데 생계급여가 한 4조 원대예요. 예. 그리고 지금 한 60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거든요. 그건 30만 원씩 매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1조 정도 듭니다. 굉장히 큰 공공인데 요 지금 국민들한테 8만 원 주는 공약인데 60조가 들어요.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거에 대한 찬반이 뜨거우니까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국가재정 60조를 투입해서 국민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하는 게 이런 재정의 효용성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걸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이 공약을 내고 나서 여러 비판들이 당내 안팎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최근에 보면 국민들한테 주는 기본소득 공약은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제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만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주는 걸로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모두한테 주는 건 아마 검토하는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꾸려서 국민적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것 같고 청년들에게 드리는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그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 공약의 적절성을 떠나서 큰 공약이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좀 큰 의제들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큰 거대 의제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하게 쭉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자꾸 소확행으로 가시는데 큰 걸 던지면 그 적절성을 두고 상대방도 그만한 몸집의 물건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의제 중심으로 그리고 큰 의제로 가야 국민들이 찬반 의견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애초 기본소득 공약의 찬반을 떠나서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작아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복지 공약이 특별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당 홈페이지 내용으로 기초생계급여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을 좀 30에서 35% 확대하는 거, 뭐 근로장려금 확대 및 소폭청에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은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그죠? 지금 그 얼마 전에 어디 방문해 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공약이.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통상 뭐 많이들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주목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지금은 중위소득 30%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면
한 58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를 30을 35%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이게 오랫동안 동결됐거든요. 그리고 좀 수준이 낮거든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올해 58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5%라도 30에서 35니까 5%포인트 제한을 했다는 건 왜냐하면 복지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이제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 쪽인데 그래도 5%포인트를 불렀으니까 일단 시작점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차기 정부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환영입니다. 환영이고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여러 뭐 공동의 목소리로 생계급여 이거 인상을 주창하는데 저희는 50% 얘기하거든요. 중위소득 30% 기준을 50으로 올리자고 하니까 솔직히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낮지만 뭐 그래도 인상을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한 건 뭐 저는 전향적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이걸 받아서 또 한번 세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마 지금 곧 있으면 이제 홍보물도 내야 되고 홍보물에는 이제 복지 관련 부분 당연히 네. 해야 될 거고 TV 토론에서도 보면은 중앙선관위 TV 토론도 나눠서 하잖아요. 예. 주제를. 예. 그래서 아마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일정표를 봤는데요. 복지가 맨 마지막 3월 초예요. 그래? 다들 3월 초에 내실 것 같아요.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아까 그 신노동법도 이렇게 예. 그 제안도 하고 또 이 주 5일, 주 4일 노동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이렇게 상당히 이 노동 존중에서는 좀 벗어난 이런 이미지를 많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좀 그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건강보험에서 가지고 심상정 케어를 발표를 했는데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 100만으로 한정하는 거 이거 위원장님 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희 단체가 저희 그게 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그 전에 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심상정 후보가 물론 정의당도 그 전에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공약을 그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저희도 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리는데 근데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까 이제 거대 의제들이 공약 의제들이 사라졌는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큰 공약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노동법, 주 4일제, 그리고 소득보장에서는 시민최저소득이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심상정 케어, 얼마 전에 연금개혁도 크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 토론이 좀 진행되었으면 좀 그런 토론이 더 활성화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의제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요. 이 심상정 케어도 이제 문재인 케어를 본따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1년에 1인당 아파서 자기가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100만 원까지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총 병원비가 1억이 나와도 저는 100만 원만 내고 9,900만 원은 건보공단이 내는 이런 건데 아주 획기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대표님처럼 말씀하세요. 너무 획기적이다. 이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저희 단체들이 얘기하거든요. 서구의 복지국가의 무상 의료가 공짜가 아니에요. 무상이 아니고 일단 두 가지 의미에서 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더 막 상당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고요. 두 번째 병원비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 공짜가 아니고 대략 100만 원 상한제예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아마 그 서구 복지국가 그 보장성 시스템을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병일 때는 오히려 비싸요. 그러다가 자기가 낸 돈이 100만 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나라 대부분의 병원비 해결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상한제 방식.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께서
보험료도 더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데 저희 단체가 이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쉽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하는 거니까 바로 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 안에서 넘어야 될 정치적 장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100만 원 상한제 핵심은 의료적 성격의 비급여가 다 급여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급여 진료가 좀 더 수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100만 원 상한제는 전체 의료 성격의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과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100만 원 상한제가 되면 사실은 어떤 경우도 병원비 때문에 가계 파탄되는 일이 없거든요. 민간보험, 의료보험 가입하셨나요? 지금 많은 분이 가입해 계신데 사실 동네 병원 갈 때 보조 받으려고 가입하시진 않거든요. 혹시 큰 병 걸릴까 봐. 근데 요 100만 원 상한제가 되면 큰 병 걸려도 가계 파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어려워져요.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네요. 대부분 다 재벌 개혁 계열사,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들이어서 로비력이 상당할 건데. 그 민간 보험 특히 우리 재벌 계열사의 민간 보험의 뭐 항의와 저항이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 국민들의 열망이 있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같은 시민사회 단체 몫이죠. 예. 그 우리가 정책은 바꾸고 안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한번 그걸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되면은 뒤로 물러서는 없다 이러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제적으로 이제 제 삼촌도 상당히 반문 정서가 대단한 분인데 문재인 케어를 수혜를 받았어요. 그 본인이 야 이렇게 그 병원비가 문재인 케어로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자기 그 걱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한 것 같은데 여기 좀 칭찬 좀 하시죠. 요거 예. 제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사회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만 꼽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문재인 케어를 얘기해요. 문재인 케어는 아까 그토록 제가 원하는 100만 원 상한제로 가는 첫 단계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고 병원비 보장을 높여주는 건데 근데 그 방향은 옳은데 그 수준이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고액이 나오고 좀 소수가 앓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병원비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비급여 진료가 많은 질환인 경우에는 지금도 뭐 억대에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아까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게 나왔던 건데 요 문재인 케어는 그 5년 전 시점에서 요 정도 만들어낸 것도 잘한 거다라고 평을 하시면 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민사회 단체 눈높이에서 보면 좀 더 세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공적연금 통합을 강조했어요. 지난 4자 TV 토론 첫 토론에서 이 결론적으로 모든 분들이 연금 계획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성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좀 큰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이 연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연금이 3대 직역 그 연금이라고 그죠? 군인 뭐 공무원, 사학, 군인. 그러니까 이것과 일반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또 이렇게 많고 국민세금이 아까 말한 그런 3대 직역 그거 메꾸는데 굉장히 많이 대체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또 연금이 곧 고갈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난 국회 저지난 국회에서 연금 계획안 1안, 2안, 3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 다음 흐지부지 그냥 글쎄 말이에요. 그래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된다 보십니까?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도 연금 개혁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예. 활동을 많이 해왔고 예. 뭐 그런 면에서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연금 개혁을 굉장히 줄곧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토론에 그 연금 개혁 합의까지도 이렇게 이끌어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가 연금 개혁을 또 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합의가 아니고 윤희숙 전 의원님이 그걸 하나 쓰셨더라고요. 합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합의하신 분들의 방향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내용 갖고 토론하라. 아마 그거를 보셨는지 하여튼 이제 심 후보가 내용으로 냈어요. 그래서 요 연금 개혁의 의제가 등장한 게 참 좋다고 보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하고 이제 국민연금과의 이제 형평성을 제시하셨고 연금 통화를 얘기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면 가입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왜 저분들은 다른 연금을 받는데 더 세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통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무원 연금이 좀 후하게 설계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 그렇죠.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그거를 보상해주는 성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의 고용은 민간보다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따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하자. 그리고 이제 두 후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통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두 후보만 남은 TV 토론 때 요거 합의해 주시면 차기 정부에는 연금 통합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안철수는 또 이 고지역 보험 연금 그거는 공단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통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복잡한데요. 자, 연금을 통합합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합니다. 까지는 합의해도 어떤 통합이냐에 따라 또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통합합시다. 이거만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액이 많거든요. 연금액이 많은 이유가 제도 자체에 특혜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오래 가입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보다 민간인보다 많이 두 배를 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수가 민간인보다 두 배로 높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는 제도 요인이 아니고 보수가 높은 거 노동시장 요인이죠. 오래 가입하는 거 노동시장 요인이죠. 그리고 많이 내는 것 두 배나 내고 있죠. 많이 내는 거지 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제도 방식으로 가더라도 공무원들은 보수가 높고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 오래 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이익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요게 제도 단일화 통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도 단일화보다 급여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요, 공무원연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우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구조가 평균은 40% 소득 대체율이지만 안에 소득 재분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통합하되 가입자까지도 통합시켜버리면 그 안에 재분배가 일어나요. 근데 공무원들은 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몫이 요 국민연금 가입자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재분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급여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급여 통합이 공단을 통합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공단을 따로 하겠다고 굳이 강조하신 이유는 급여 통합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제 해석입니다. 각각 살림은 별도로 하시겠다는 의미구나. 그러면 공무원과 국민 간의 재분배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얘기할 때 제도만 단일화하는 건지 가입자까지 섞는 건지 이게 논점이에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이후 남은 기간에 연금 개혁 토론할 때 연금 통합 토론할 때 이걸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아마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몇 프로죠? 내는 것은 소득의 9%. 9%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13으로 그때 제안했던 거 이렇게 기억이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며칠 전에 낸 거에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3 내지 4%포인트 그러니까 12에서 13%를 제안하셨고
또 어젠가 그제 그 관훈 토론인가 기자협회에 답변하시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9%를 최소 15%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덜컹하실 텐데, 근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금이 없어지는 것은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책 당국자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금이 올해 말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1,000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흑자예요. 국민연금은. 근데 흑자인 이유는 돈을 받는 사람보다는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가입자, 돈을 내는 분들이 얼마 후면 다 수급자로 위치를 전환시키면 갑자기 지급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남아있던 기금을 조금씩 빼쓰는데 이제 2055년 되면 그것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을까? 아, 설마 못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책임져서 지급을 할 겁니다. 문제는 국가가 지급하려면 재원을 조달해야 될 텐데 결국은 그 시점에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무척 커요. 우리는 똑같은 급여 구조에서 9%를 내고 있는데 소진되고 난 상태에 기금까지 없으니까 이제 보험료로 다 당시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당시의 가입자들은요 우리보다 한 4배 한 36% 정도 내는 걸로 지금 재정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되면 국가가 안 주진 않겠죠. 국가가 주는데 그때 후세대들의 부담이 엄청 커진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부터 좀 미리 올려가자 뭐 이런 거.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사회복지 시민단체 운동을 쭉 계속 해오고 계신 분으로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자기 정부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꼭 하고 싶은 거를 대선 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토론하고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좀 단기 과제인데 그 전월세 계약 갱신권 알고 계시죠? 2년 세입 살면 2년 정도 더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데 즉 2년 플러스 2년에 이제 끝나요. 올해 7월에.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7월에 또 전세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나라들은 계약 갱신을 이렇게 2년씩 한정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집을 세입을 놓으신 분들은 자기가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A라는 분이 살든 B라는 분이 살든 월세나 전세를 제대로 내기만 하면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갱신의 연도를 정하지 말자. 그래서 올해 7월에 신규 계약을 할 때도 전월세 상한 적용을 받아서 전월세가 폭등하지 않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긴급히. 이거 꼭 대선 후보들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연장선에서 부동산인데요. 저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시키는 방향으로의 어떤 국가 정책의 노선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선 기간에 후보들께서 합의하셔서 또 그게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점진적인 방식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라.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청년들도 그렇고 집 없는 절반의 세입자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뭐 하나 지금 설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꼭 잡아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보장해 주시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을 꼭 대선 때 합의하시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세 문제는 뭐? 지금으로 보면 아무도 증세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다른 여러 정책 추진에 이게 지금 장벽으로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채무에 일부 의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적자 구조입니다. 증세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시효는 이제 끝났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와 속 시원하고 터놓게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실제로 신뢰 있게 쓰임새의 정책 비전을 같이 결합시키셔서 증세를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증세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복지 문제, 그래서 10여 년 동안 계속 주창하고 계시는데 많은 또 변화 발전도 기여한 바도 크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와 정책 담당자들이 오늘 저희 인터뷰를 많이 참고들 하시고 실제로 내일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